협치에 있어서의 행정은 재정의 전달 과정이다. 재정을 어떻게 바닥의 시민들에게까지 전달을 할 것이냐 하는 것들에 관점. 그 시민사회단체는 민의의 전달 체계이다. 어떻게 바닥의 의견들을 행정에 전달할 것인가. 그래서 행정을 재정의 전달 체계로 보고 시민사회단체를 민의의 전달 체계로 규정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이 시민사회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일단 행정의 의심의 눈입니다. 시민사회단체 행정은 권력화된 시민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은 엘리트 시민으로 보죠. 분야별 전문성과 헌신성을 가지고 해주는 엘리트 시민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괴리를 어떻게 간격을 메워갈 것인가. 그래서 아까 우리 손영석 운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 시민사회가 과대표되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것은 본인의 역할들, 그 시민사회단체 본연의 역할, 각 개별의 어떤 단체 대상들을 대변하고 있고, 그리고 그 민의를 어떻게 전달하느냐, 전달자로서의 역할이 좀 강조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협치는 행정과 시민사회단체의 협치는 민의를 반영한 재정의 전달 과정이다. 이렇게 협치를 한번 규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회와 관련돼서도 의회는 아까 이제 우리 김병권 협치자문관님도 얘기해 주셨고 또 우리 박인규 소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우리 지금 의회 민주주의를 하고 있고 대의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이 의회가 껄끄럽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행정과 시민사회가 대등한 입장에서 협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촉매자이자 또 힘의 균형을 잡아주는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또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서울시가 중간 지원 조직을 두는 방식의 협치를 처음에 진행을 했었고, 우리도 또 인천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방식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특히 이렇게 중간 지원 조직을 두는 형식에 있어서는 힘의 균형추가 행정으로 쏠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의회가 어떻게 이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협치는 우리가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행정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의회가 자신의 역할에 대한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따로 또 같이 가는 거거든요. 완전히 아까 우리 최 박사님 멜팅파트 얘기해 주셨는데 이 멜팅파트에 넣고 끓이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샐러드 볼 얘기해 주셨는데 행정이 볼이 되고 시민단체가 샐러드라면 의회가 어떤 소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깜짝 놀랐던 것은 인천의 미래발전 2050 계획이라는 것들을 민선 6기 정부가 했습니다. 근데 2015년도에 하기로 마음을 먹고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계획 용역을 줍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수립 선포식을 하고요. 2017년도에 세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정권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세운 부서밖에 잘 몰라요. 집행부서는 올해 한 해 계획을 세웠는데 정부가 바뀌면서 그 계획들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협치 행정도 준비하다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학습 효과에 의해서 어떻게든 지금 당겨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관련된 조례제정도 지금 의회가 들어서자마자 조례정비도 하고 있고요. 이미 주민참여 예산 같은 경우는 조례정비가 끝났고 19년도 예산도 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다른 여러 협치에 관련된 것도 업무 용역을 조기 실시할 예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들 것인가, 정부가 바뀌더라도 돌이킬 수 없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걸 돌이킬 수 없게 만들려면
시민이 이 맛을 보게 해줘야 돼요. 시민들이 맛보게 해줘야 그 거스를 수가 없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시민들이 맛보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민의의 수렴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사례에서 사실 서울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나, 어떻게 할 뻔했나 하는 안도와 우리는 맨날 왜 이렇게 뒷북만 쳐야 되나 하는 자괴가 같이 드는 그 상황인데요. 서울 사례를 보더라도 주민참여 예산 같은 경우도 다 온라인으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10만 명이라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구현해냈고, 오늘 또 이제 얘기해 주시는데 모노플라인 연계한 25개 자치구 424개 동 단위 연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지금 그런 것도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틀리지 않았다라는 걸 다시 이제 좀 확인하는 시간이었고요. 이렇게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라든지 주민참여 예산 지원센터라든지 주민자치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산을, 그리고 활동가들을 지원하는 예산들을 지금 배정을 하고 있고, 시민들이 충분히 맛보게 할 수 있는, 우리 지금 민혁기 대표가 지적하셨던 어떻게 시민 주체가 되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준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서울시 사례를 보면서 서울시도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죠. 많이 겪었고, 그리고 아까 20명의 시민 활동가들이 이제 관에 들어와서 하는 것들 얘기했는데, 그것도 이제 우여곡절이 있잖아요. 예, 그렇게 들어오게 된, 반납해버리고 뭐 이렇게 들어오게 된 과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서울이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우리는 서울에서 완성해놓은 꼭대기 단계에서 시작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처음에. 네. 그런데 부처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부처 이기주의. 그 다음에 시민사회 분열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관심 없는 의회도 있고요. 그래서 서울이 겪었던 문제를 똑같이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서울이 밟았던 과정을 단축시켜 볼 것인가, 여기에 조금 방점을 두고 이제 지금 의회나 집행부에 나와서 집행부는 말씀하시겠지만 그런 상황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서울 사례가 주는 시사점은 다시 한번 행정은 재정의 전달과 집행 과정까지 시민사회의 참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그 다음에 시민사회 단체는 민의 전달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를 각자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의회는 사실 주민참여 예산 최종 의결기구를 주민참여 예산 총회로 조례를 만들어놨어요.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의회가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또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민의를 대변하는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각성하고 그런 것들을 좀 내놓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는 행정과의 협치에 앞서서 의회와의 협업을 체계할 필요가 있다. 의회와 협치가 될 때 힘의 균형을 가지고 행정과 대등한 관계에서 이 협치를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스피디 얘기할 때 내부동의를 진행하는 거고 같이 일하는 거, 이거만큼 힘든 게 없거든요. 근데 협치가 사실은 그거 딱 2시간